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자, 여러분. 조선시대 남자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흑백 사진 속의 근엄하고 점잖은 선비의 모습, 그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그 고정관념을 제가 한번 시원하게 깨뜨려 보겠습니다. 사실 조선의 남성들은요, 아주 화려한 패션과 그루밍의 진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스타일을 뒷받침했던 거대한 경제 시스템까지. 오늘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조선시대 남성들, 과연 요즘 말하는 힙스터였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적어도 조선 전기까지는 완전 힙스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꾸미고 표현하는데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와, 이 사진 좀 보세요. 정말 화려하죠? 놀랍게도 이게 15세기 도선 남성들의 필수 패션 아이템, 바로 귀걸이입니다. 당시 잘 나가는 양반집 자제들 사이에서는 이 귀걸이 하나쯤은 해줘야 힙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심지어 이게 그냥 멋으로만 한 게 아니고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한테는 전사했을 때 신원을 확인하는 요즘의 군번줄 같은 역할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장신구 그 이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화려했던 남성 패션의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나라에서 강력한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요. 바로 1592년 선조 임금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성리학적인 가치관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소중한 몸에 상처를 내는 건 가장 큰 불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멋의 상징이었던 귀 뚫는 행위가 하루아침에 불효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유교적인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엔 아주 교묘한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지배층들이 이 귀걸이를 오랑캐나 하는 야만적인 풍습으로 깎아내린 거죠. 문명화된 선비의 나라에서 이런 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명분을 만든 겁니다. 제가 진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이런 금지령이 내려졌을 때 임진왜라는 영웅이었던 유성룡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 귀에도 이미 귀 뚫은 자국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귀걸이 구멍은 한때 유행을 따랐던 평범한 젊은 날의 흔적 같은 거였겠죠. 그런 귀걸이가 금지됐다고 해서 남자들의 꾸미고 싶은 욕망이 사라졌을까요? 천만에요. 그 욕망이 사라진 게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이 바뀐 것뿐입니다. 화려하게 블링블링하던 시대가 가고 아주 섬세하고 단정한 그루밍의 시대가 열린 거죠.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겉으로 번쩍번쩍 드러내는 화려함 대신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는 단정함이 새로운 멋의 기준이 된 겁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외모를 가꾸는 걸 단순히 꾸미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면의 수양이 밖으로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봤죠. 이걸 의관정제라고 불렀는데 쉽게 말해서 옷차림을 바르게 해서 몸가짐을 단정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야, 근데 이 관리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어요. 팥이나 녹두를 갈아서 만든 조두라는 천연비누로 세수를 하고요. 수박이나 오이덩굴에서 받은 즙, 미안수라고 불렀는데 이걸 스킨처럼 발라서 피부 보습을 관리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피부가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거죠. 그럼 수염은 어땠을까요? 선비의 자존심은 털끝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게 그냥 덥수룩하게 기르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디자인을 하는 거였어요. 전용 빗으로 아주 정갈하게 빗어서 모양을 잡았죠.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선비들이 수염 쓰다듬으면서 생각에 잠기잖아요. 다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썼던 게 있습니다. 바로 향기죠. 향낭이라는 비단 주머니에 사양이나 침향 같은 고급 향료를 넣어서 허리에 차고 다녔어요. 좋은 향기는 기본이고요. 여름에는 벌레를 쫓거나 위급할 때는 약으로 쓰는 아주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은밀한 사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고정시키는 망건에 다는 관자라는 작은 단추인데요. 이걸 금이나 옥, 호박 같은 비싼 재료로 만들어서 은근하게 신분을 드러냈죠.
심지어 관자놀이가 움푹 파일 정도로 이 망건을 꽉 조여 쓰는 걸 단정함의 미학으로 여겼다고 해요. 아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루밍 용품들 대체 다 어디서 구했을까요? 이제 개인의 꾸미기 습관을 넘어서서 이 모든 걸 뒷받침했던 거대한 경제 시스템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럭셔리 시장의 배후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아시아를 무대로 뛰었던 상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물건 파는 장사꾼이 아니었어요. 국제 무역과 금융을 개척했던 혁신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업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조선의 대표 특산품 인삼을 중국에 팔아요. 그 대가로 당시 국제 화폐나 다름없었던 일본의 은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은으로 다시 중국의 비단이나 옷 같은 사치품을 사서 조선에 들여와 파는 거죠. 이 삼각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국가 시스템도 이 사람들 편이었습니다. 도구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국가가 허락한 독점 판매권이에요. 왕실이나 정부의 물건을 납품하던 상인들이 특정 사치품 시장을 독점해서 물건 양을 조절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거죠. 자, 이렇게 큰 시장이 굴러가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물류와 금융이죠. 이것도 혁신적이었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운송업을 꽉 잡고 있던 경강 상인들이 전국의 물건을 한양으로 실어 날랐고요. 포고에 있던 객주들은 그냥 숙소 주인이 아니었어요. 요즘에 약소거음 같은 걸 발행하면서 사실상 은행처럼 금융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화려한 그루밍 문화와 그 뒤에 숨은 경제 시스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과연 뭐였을까요? 그때도 짝퉁이 정말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명품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자산은요, 바로 신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가문의 문양을 새긴 관자를 주문 제작해주는 VIP 서비스 같은 걸 했는데 이건 제가 보증하는 진짜 명품입니다. 라는 상인의 한마디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화폐였던 셈입니다. 결국 이걸 한번 보세요. 조선 남자들의 그루밍이 보여주기가 아니라 내면을 다스리는 절제된 미학이었다면 이걸 가능하게 했던 상인들의 경제는 바로 신뢰의 미학이었던 겁니다. 겉모습을 바르게 하는 것과 시장 경제, 이 둘 모두 바름이라는 하나의 정신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수백 년 전 조선어 힙스터들의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의 스타일은 미래에 어떤 이야기로 남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